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주간 일정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이번 주는 굵직하게 신규 상장과 매크로 그리고 개별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먼저 신규 상장 이벤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월요일엔 삼양컴텍 방산기기 쪽 신규 상장 오늘 당장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라캐스트 자동차 부품 기업이 신규로 우리 시장 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주요 굴지의 어떤 메이저 완성차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목요일에는 JPI 헬스케어가 또 영상 기기 업체인데 엑스레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매크로 이벤트는 잭슨홀 컨퍼런스와 또 FOMC에 대한 회의로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그 메인이 되겠죠. 그 밖에 또 상당히 열리는 재료들, 이벤트들도 많은데요. 작년에는 인도에서 개최됐었던 세계 전기통신 표준화 총회가 올해도 열립니다. 글로벌 AI에 대한 정책 표준 그리고 지원 방안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써버린 AI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게임스컴이 열리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컨텐츠, 게임주들 관심이 꽤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언가 또 인기몰이를 하는 신작들 공개가 된다면 주가 움직임이 한 번 더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글이 또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폴더블 신작인 픽셀 10 프로 폴드를 공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폴더블 관련주들 급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자, 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자리인 건지 오늘 같이 점검 시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벌써 8월 말입니다. 우리나라 1일부터 20일자 수출입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고요.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주말 사이엔 또 일본을 먼저 방문할 예정이죠. 이 일정도 이번 주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모멘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이제 오늘 장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첫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스탠스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초 미러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고 압박해 왔었는데 오히려 정상회담 이후에 휴전은커녕 러시아에 어떤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평화협정을 통한 종식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빠르면 오늘 저녁이죠. 현재 시간 18일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의 요구 중에서 일부를 우크라이나가 수용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2월 달 백악관 면담 당시처럼 노골적인 대립이 표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휴전은커녕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채 다시금 전쟁이 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볼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금융청이 도쿄에 있는 핀테크 기업인 JYPC에게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처음으로 허용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금융청이 이르면 이달 중에 JYPC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자로 등록해줄 계획이라면서 등록이 되면 몇 주 뒤부터 당장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판매를 개시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보도한 건데요. 자, 니케이도 일본에서 이 JYPC 이외에도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업체가 여럿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법정 화폐인 엔화를 기반으로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 우리 시장에 다시 스테이블 붐을 일으킬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 달러에 이어서 엔화까지 원화의 입지가 좁아지는 악재인 걸까요? 두 분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조선과 해운, 바다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다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해운 탄소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하면서 IMO를 지지하면 보복을 하겠다라고 으름장까지 내놓은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에너지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미국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어떤 국제환경협약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동 성명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앞서 IMO는 해양 탄소세로 불리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 조치를 승인한 바 있죠. 때문에 이제 2달 뒤면 10월부터는 승인이 공식 채택되고 27년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자, 미국 정부 이런 계획이 확정되는 그 당시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 선박에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면 보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MO의 이런 조치가 번복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동안 친환경 선박 발주로 수주를 쌓아왔던 국내 조선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IMO의 경우에는 미국보다 유럽의 입김이 강한 기구라서 이런 친환경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현재 조선사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때 아닌 구실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가 또 있었는데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네,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 보이십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뭔지부터 볼까요? SK 2000 포럼 금리 인하. 안 그래도 이 포럼이 무엇일까 좀 궁금했는데요. 네, 이제 보통 이제 SK그룹이 3대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SK그룹의 자회사인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도 아마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가 진행될 미래 전략 회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최 회장과 각 그룹사의 CEO들이 참석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최 회장이 AI에 관련된 기업으로 SK가 대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SK의 미래 전략 회의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부터 시작을 해서 SK 그룹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AI에 대한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해지고요. 자, 우리 이동근 대표님께서는 금리 인하에 주목하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어떤 지표들의 좀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시장의 관심이 관세에서 이제는 금리 결정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소비 지표에 따른 이 결국 이제 금리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CPI와 PPI 발표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했던 부분은 역시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지금 비컷 얘기도 나왔었고, 물론 이제 뭐 비컷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보면은 뭐 PP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그 발표가 있은 다음부터는 비컷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런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 좀 약간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그 21일부터 잭슨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아시겠지만 PC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또 영향력이 굉장히 어떤 금리 결정에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다시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그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포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방향성을 찾아가는 또 그러한 움직임들, 뭔가 어떤 시장이 주도주가 또 부각이 된다거나 이런 국면보다는 여전히 좀 업종별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좀 연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9월 FOMC 이전에 또 고용과 8월 CPI 데이터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 이를 감안하고라도 갈 수 있는 시장의 재료는 뭐가 있는지 주말 사이 나온 이슈부터 트래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와,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은 참 잘 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빅딜이 아니라 노딜로 끝났는데요. 지난 건 지난 거지만 이제 당장 현지 시간 18일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만남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언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놓는 게 나을까요? 다시 조금 그 국면이 좀 장기화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번에 이제 그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상회담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쇼잉으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단적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푸틴 대통령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간을 또 벌었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동안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했는데, 결국 여기서 당초에도 기대가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 그거죠. 돈바스를 달라.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쉽게 이거에 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이제 평행선에 달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응하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유럽 정상들도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좀 입장을 같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상당히 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와, 그러니까 유럽과 또 미국의 어떤 또 이런 또 갈등들이 또 불거질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그렇죠. 입장들이 좀 그런데, 또 이런 부분까지 또 여기에 추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좀 지지부진하게 또 이어지는, 바로 또 이제 이 노딜이 나오면서 또 이제 공습이 이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지금 또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도 있고 관세도 있어서 여러 가지 카드를 들이밀 줄 알았는데 강약 약강인 건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재건주, 그러면 오늘 장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리라 보세요. 재건주가 아직 움직이는 종목 몇 개 있긴 한데, 네. 근데 그 종목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HD 현대 관련주인데요. 그 종목은 재건보다는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인수합병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재건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기업들 그냥 별로 별개로 움직일 것이다. 그 종목들은 이제 인수합병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재건주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방산주도 사실 이런 이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산주는 어느 정도 지금 흐름은 좀 둔화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실적에 대한 어떤 또 평가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떤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래서 방산주도 사실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제 새롭지가 않아요. 네. 뭔가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재탕이 됐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인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그 고평가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방산주의 그리 큰 그러니까 재점화라는 트리거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저는 그냥 이 상태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이게 격화가 된다기보다도 그냥 그 좀 이제 그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관계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 재료입니다. 일본의 금융청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으로 발행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JYPC라는 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지금 줄줄이 이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붐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그냥 호재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달러와 같이 엔화의 사실 패권도 꽤나 입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악재인 건가? 네. 사실 저는 이게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얼마나 연관 관계가 있는지부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다른 예인데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께서 증시를 봤을 때 뭐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이런 데 투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일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사실 뭐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일본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글로벌 그 트렌드 자체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부터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글로벌 그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일본도 거기에 이제 좀 편승을 하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국의 통화를 기초로 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이런 형성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의 정책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뭐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되는 종목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조금 옅을 수 있지만 어떤 다른 나라에도 이 스테이블을 발행하기 위해서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 좀 기대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됐죠. 벌써 이제 어제 니혼가이 신문이 발표한 내용대로 JYPC가 이제 발행을 하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발행 주체를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권 그리고 코인 관련된 이슈 부각되는 두 개의 관련된 발행처, 그러니까 총 3개로 지금 나눠서 지금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신탁사와 이제 자금 이동 업자인데요. JYPC 같은 경우는 이 3개 중에 자동 이동 업자로 이제 등록이 되는데 보통 등록을 이번 달 안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안으로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JYPC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를 JYPC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 JYPC로 연동하기 위해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예금이나 또는 채권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매입을 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한 3년 동안 한 1조엔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정도를 엔화를 발송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영향들이 국내에도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 때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만 9월 달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아까 말씀드린 은행, 신탁사, 자금 이동사 등 구체적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여기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라든지 다날 같은 경우죠. 네. 다날 같은 기업들 종목까지 딱 압축을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IMO에 해운 탄소세에 대해서 동참을 하면 우리가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때 아닌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IMO 국제해사기구의 어떤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낮은데 예. 향후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국은 뭐 미국의 지금 기조는 일관적이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지금 친환경 쪽보다는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원 쪽에 계속해서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정책을 끌고 나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결국 파생된 부분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조선업을 협력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뭐 결국 미국이 이제 이런 기조를 끌고 나간다면은 근데 아시겠지만 IMO는 이제 유럽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IMO도 쉽게 거기서 물러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최악의 경우는 이 투타액의 전략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친환경 쪽에 상당히 뭐 수주도 많이 받고 하지만은 이제 미국과 협력에서는 또 그 부분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당장 이거에 대해서 뭐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뭐 단기적으로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결국 향후에 이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뭐 미국과는 정말 이제 그런 쪽을 좀 배제한 상황에서의 어떤 선박 협력을 이어가든 하고 또 기존의 어떤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쪽하고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친환경과의 어떤 이런 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또 그런 구도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좀 약간은 굉장히 향후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좀 요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이나 기자재 쪽의 전략을 뭐 지금 당장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조선기자재 쪽은 계속해서 네. 하반기에 계속 그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미국과 협력이 될 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게 MRO가 됐든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선박 그 건조가 되든 간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뭐 수주라든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그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서 요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지켜는 봐야겠지만 이 소식과는 별개로 또 투자 전략 뚝심 있게 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확인해보고 싶은 첫 번째 섹터는 제약바이오와 웹툰입니다. 예, 웹툰은요,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빅 호재가 있었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 소식 때문에 미국장에서 80%가 오른 것 치고는 네이버는 좀 안 올랐어요. 다만 미스터블루랑 탑코미디어 같은 좀 중소형 주들이 올랐는데 이 상승이 오늘도 좀 이어지리라 보시는 거죠? 단기적으로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미국에서 월트 디즈니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이슈와 함께 네이버의 이제 웹툰 회사도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장중에는 무려 한 98%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 전에 이제 82%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도 그렇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아주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단기적인 이벤트보다는 중장기 이벤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뿐만이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 2023년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성장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웹툰 매출액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뭐 만화가 이렇게 매출이 많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그 OSMU라는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소스, 그러니까 한 개의 웹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 그다음에 게임으로 다양하게 지금 이거를 컨텐츠를 사용해 가지고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개의 웹툰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 멀티 유저로 사용해서 많은 이제 컨텐츠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IP 하나가, 그러니까 이 웹툰 하나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웹툰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수요일날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은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웹툰 산업이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이슈로 보신다면은 상당히 강한 그리고 긍정적인 섹터로 보여집니다. 혹시 어떤 기업을 대장으로 보세요? 사실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죠. 지금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네이버가 사실 매출이 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쪽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웹툰보다는 AI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아까 이제 미스터 블루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키다리스트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쪽에서는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웹툰 관련 종목들이 아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웹툰주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팁 얻어봤고요. 바이오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 바이오는 섹터 전체적이라기보다는 조금 기업을 압축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악재가 나왔고 ABL 바이오는 실적이 서프라이즈 되는다. 그리고 앞으로 임상의 시간들이 좀 당겨질 수 있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두 기업의 희비가 극명하게 좀 갈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두 종목이잖아요. 조금 빠졌을 때를 기회로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가는 기업들을 그냥 계속 노려보는 게 나을까? 결론적으로 전 두 종목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알테오젠은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뭐 UBS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가의 흐름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했죠.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반박을 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조금 이제 물론 전 UBS의 그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수긍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또 이제 그 상방 리스크를 또 굳이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약에 이게 안 맞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갖다가 거기다 명시해놨다는 게 조금 저는 얘네들도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적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뭐 그거는 뭐 보수적으로 가지고 잡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인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지만은 예상보다 높은 뭐 키트로다 SC의 매출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코스피 이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상방 리스크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적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리포트에다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사실 물론 그 보수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뭐 다이치 상표와의 어떤 요번에 어떤 임상이라든가 또 말씀드린 어떤 머크의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주가의 조정이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상승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사실 알테오젠은 많이 사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매도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좀 이거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알테오젠은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조정이라든가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는 전략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은 축적해 놨던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는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영국의 GSK와의 어떤 그 뇌전달 플랫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ABL 001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개발 이런 그 임상 진행 과정이라든가 또 사노피와의 어떤 그 파킨슨형 치료제 이런 그 후보 물질 관련된 또 이제 임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확실히 이제 좀 더 확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계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두 종목 전부 다 뭐 조정은 조정대로 또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대로 네.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의 기회를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쭤보면 3번이다 라는 답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섹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와, 폴더블과 2차 전지인데요. 두 의견 다 너무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급락이 너무 셌어요. 그렇죠. 그게 급락이 그 전날에 급등했기 때문이죠. 근데 거의 다 돌려놨더라고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돌려놨어. 다 돌려놓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폴더블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BOE 관련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 제시했던 것들이 삼성 쪽에 승리를 들어주면서 특히 이제 국제 ICT 관련 ICT가 지난 2023년도에 10월 달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소를 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갑자기 중국의 BOE가 R&D,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도 갑자기 상업화를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마켓 쉐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삼성과 BOE의, 그죠? 그리고 삼성과 애플 관련돼 갖고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BOE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 전 세계 2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삼성이 갖고 있는 마켓 쉐어를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이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2023년도 10월 달에 제시했던 내용이 삼성이 갖고 있던 전현직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삼성의 1차 벤더들이 갖고 있던 기술을 빼돌리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국제시장의 마켓쉐어를 OLED 시장을 또 갉아먹고 있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제소를 했는데 ITC가 이를 조사를 해보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의견이 맞다라는 거를 얘기를 냈는데 거의 이제 11월 달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이 내릴 예정입니다만 거의 삼성 측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난주에 급등을 했던 이유고요.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약간 조정이 이제 되돌림이 좀 들어온 거죠.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BOE의 뭐 중국에 있는 본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들도 다 제재를 받습니다. 보통 이제 수입이 될 때는 보통 제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세만 물리고 들어오게 돼 있는데 BOE 같은 경우는 이 판결 이후에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전체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 차후에는 수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마침 구글이 폴더블 신작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회를 좀 삼아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 얘기 나온 김에요. 반도체 관세 이슈가 또 주말에 있었습니다. 최대 300% 이거 폭탄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뉴욕 증시 하방은 크지 않았거든요. 압력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물론 이제 뉴스에서 반도체주들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네. 저 300이라는 숫자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가 없어요. 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300을 부르는지 200을 부르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네. 결국은 저거는 그냥 그야말로 압박이죠. 자, 중요한 건 미국에 투자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같이 가죠.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뭔가 저는 좀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추가적인 투자. 지금 미국 내에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이번에 이제 텍사스 파운드리 이건 이제 여기서 많은 수주를 지금 따냈는데 이제 정상 가동이 될 텐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쪽에 공장이 없어요.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마이크론도 추가 투자하기로 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그런 압박 강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300%라는 숫자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투자 단행 진짜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자, 2차 전지 끝으로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보류라고 의견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도 보류.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는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뭐까지 올랐냐면 SKIT까지 올랐어요. 분리막까지 올랐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재 그 안에서 순환매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바닥을 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감산이라는 부분이 항상 화학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이게 그러니까 바닥의 확인 그리고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2차 전지도 비슷한 경로를 걷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업황의 개선.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현대차가 이제 캐즘이 길어지면서 전기차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캐즘은 지금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아직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업황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조절에 의한 반등의 국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가도 현저히 낮아졌어요. SKIT 주가 오른 이유 간단하지 않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20분의 1이 났어요. 그런 반등이 날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황의 반등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매 가능한 관점,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보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적은 듯 보입니다. 끝으로 종목 확인해 볼게요.
HMM, LG 디스플레이. 야, 우리 매니저님 야수의 심장이. 네, 애플 아이패드 출시가 이제 곧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작 기대감도 있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LG 디스플레이가 2022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1년에 1,500억 정도의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때문인데 중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 출시한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그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중국 내에서.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아닌 기업들이 다 고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광시성에 있는 공장인데요. 1년에 1,500억 들어가는 거를 매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자를 세이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느냐? 중국 기업들의 LCD가,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LCD 제품을 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던 LCD 패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LCD 패널을 만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1,500억 관련된 적자는 세이브가 된 거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했던 게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뭐 지금 LG 같은 경우는 애플에도 또 납품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나올 상반기 하반기에 나올 애플의 폴더블 폰도 그렇고 이번에 나오는 뭐 아이패드 OLED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제 LCD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는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라는 거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도 좋고 모멘텀도 많네요. 자, 이 맞선 기업은 HMM인데 요즘에 해운주들 왕왕 언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HMM은 주말 동안에 그 이슈가 나왔죠. 2조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게 이 부분이 이제 그 절차 착수하겠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왔고 결국 이게 이제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 쪽, 그러니까 산업은행, 뭐 한국해양전문공사 이런 쪽에서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지분이 축소가 된다는 부분은 민영화를 향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력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이런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됐다. 결국 향후 인수 희망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매입에 대한 부담이, 매입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각 협상의 조건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HMM의 어떤 민영화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떤 그 매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상당히 아마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HMM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사주 소각 이슈 궁금해집니다. 오늘 부스팅이 나올지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동관 대표님 고맙습니다.